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이 페르시아 또는 엘람 또는 메데 또는 이제 오늘날 말로 하면 이란, 이제 이 나라에 대해서 성경의 예언들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다니엘서 2장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 대한 그 다니엘의 해석이 담겨 있습니다. 31절 오 왕이여 왕이 보셨사온데 보소서 큰 형상이니이다. 이 큰 형상이 왕 앞에 섰는데 그것의 광채가 뛰어나며 그것의 형태가 두려웠고 그 형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그의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그의 배와 두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의 두 다리는 쇠요 그의 두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왕이 보셨는데 마침내 손을 대지 아니하고 깎아낸 돌이 그 영상을 치되 쇠와 진흙으로 된 그의 두 발을 쳐서 그것을 산산조각 내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산산조각 나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쓸려가므로 그것들의 자리를 찾지 못하였고 그 영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채웠나이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당시에 느부갓네살이 꾼 장래에 대한 그 예언을 해석을 해줍니다. 자, 느부갓네살은 꿈에서 큰 형상을 보았는데 금으로 된 머리를 갖고 있었고 그리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였고 그리고 두 다리는 쇠였고 발은 쇠와 진흙이 섞인 그런 물질로 이루어져 있었죠. 자, 이것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어떤 특징이 있냐? 금, 은, 동, 철, 흙. 자, 이렇게 내려간 것으로 점점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것은 인류 역사를 주도하는 제국들의 변천사를 시간순으로 나타낸 것인데 인류의 역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발전하고 진보한다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점점 쇠퇴하고 영적으로 부패하고 무가치하게 변해가는 것이 이제 인류의 역사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금은 가장 무게가 무겁습니다. 그 다음이 은이 무겁고요. 그 다음이 동이고 그 다음이 철입니다. 즉 이와 같이 역순으로 무게가 무거운 것이 위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냐?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것이죠. 인류 역사라는 것이 이만큼 단단해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순간에 무너질 불안정한 사산누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점점 어떤 특징이 있냐 단단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금보다 은이 단단하죠. 은보다 그리고 놋이 단단하죠. 놋보다 철이 단단합니다. 자, 이와 같이 인류 역사는 점점 가면 갈수록 힘에 의해서 누군가를 지배하는 그런 역사로 변해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금머리가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로 대표되는 바벨론 제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있는 은으로 된 가슴과 팔. 자, 이것이 바로 무엇을 상징하냐? 바로 메데 페르시아 제국을 상징합니다. 바벨론을 뒤를 이어서 그 일대를 정복하게 될 메데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의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바로 가슴과 팔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부위는 잘 보시면 팔이 두 개죠. 팔은 이 양쪽 오른쪽 왼쪽 두 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메데 페르시아 제국도 하나의 제국이 아니라 두 개의 제국이 서로 연합되어 있는 형태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슴 부위엔 뭐가 있냐? 바로 심장과 폐가 있죠. 바로 우리 몸의 중심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페르시아 지방, 오늘날의 이란 지방에 해당되는 이 영토는 동양과 서양을 잇는 말하자면 실크로드를 연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한쪽으로는 중국과 이제 동아시아 쪽으로도 갈 수 있고 반대쪽으로는 서방과 중동과 이제 유럽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는 아주 중심적인 이 지구상의 심장과도 같은 중요한 위치가 바로 이 이란 땅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곳에 무엇이 많이 나냐? 바로 석유가 많이 나죠. 예전에 이제 이사야 4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에게 너에게 숨긴 보물들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이것이 물론 당대에도 부분적으로 성취가 되었지만 실제로 이 고레스가 다스렸던 이 이란 지방, 이 페르시아 지방에는 굉장히 석유가 풍부히 나는 그런 지방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석유를 팔아서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죠. 자, 이와 같이 세계의 심장부에 해당되며 세계의 에너지 공급원이 되는 그런 가슴과도 같은 기관, 바로 이 부분이 바로 페르시아 제국이다라는 것을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예언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 7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에서 보았던 그 금과 은과 동과 철로 되었던 그 신상을 또 다른 형태의 환상으로서 자신이 직접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이제 벨사살 왕 원년에 이런 꿈을 꿉니다. 자, 그런데 꿈에서 대해 위에서 다투는 네 개의 바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대해람은 바로 지중해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 네 나라가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될 나라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유럽과 아시아와 그리고 아프리카가 교차하는 이 지중해 중심의 국가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네 바람, 하늘의 네 바람이란 존재가 있는데요. 뒤에서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바람을 히브리어로는 영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늘의 네 바람이라는 것은 물론 동서남북 방향의 바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진 네 명의 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이 네 영은 항상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 인류 역사의 흥망성쇠를 관장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특별히 종말의 역사를 주관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종복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하늘의 네 영이 일어났다는 것은 종말과 관련된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이 하늘의 네 영이 지중해 위에서 다투는 때 네 명의 짐승이 나타나는 환상을 다니엘이 봅니다. 서로 다른 큰 짐승 넷이 그 바다에서 올라왔더라. 첫째 짐승은 사자 같으며 독수리 날개를 가졌는데 내가 그것의 날개들을 뽑힐 때까지 바라보니라. 또 그 짐승이 땅에서 들려 사람과 같이 두 발로 서게 되었고 또 사람의 마음이 그 짐승에게 주어졌더라. 첫째 짐승은 독수리 날개를 달린 사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또 보라, 다른 짐승, 곧 둘째 짐승은 곰과 같은데 그 짐승이 한쪽에서 몸을 일으켜 세웠으며 자기의 이빨 사이에 갈빗대 셋을 물었더라. 그들이 그 짐승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어치우라 하더라. 이제 그 뒤는 제가 그냥 간략히 요약하겠습니다. 그 뒤에는 표범같이 생겼는데 머리가 내시고 날개가 내신 그런 괴물이 또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정체를 알 수 있는 이상한 괴물이 나오는데요. 그 괴물은 10개의 뿔을 갖고 있었던 그런 짐승이었습니다. 자, 이 네 개의 나라가 드디어 네 개의 나라가 이제 짐승의 형태로 상징되어서 다니엘의 꿈에 나오게 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제 해석을 하시기에 바로 이 첫째 짐승은 이미 금신상의 그 환상에서 또 보았던 것처럼 이 첫째 짐승, 사자처럼 생긴 짐승은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둘째 짐승, 곰처럼 생긴 이 커다란 나라는 바로 페르시아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많이 해석을 합니다. 곰이 잘 보면 한쪽에서 몸을 일으켜 세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말하자면 이 곰이 기형적인 곰이라는 것입니다. 팔이 두 개인데 한쪽 팔이 다른 팔보다 더 컸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앞서 보았던 것처럼 메디아와 페르시아 두 나라가 연합되어서 한 나라인 메데바사를 이루는 그 형태를 이루는 것을 예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페르시아에 해당되는 쪽이 더 크기 때문에 이 곰은 한쪽 발이 다른 쪽 발보다 더 큰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곰이 갈빗대 셋을 물었다고 했는데요. 자, 이 갈빗대 셋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하기를 이것은 북쪽으로는 리디아라는 오늘날의 터키 지방을 정복한 이 페르시아의 위협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이 페르시아가 서쪽으로는 바벨론을 점령하였던 것을 말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남쪽으로는 이집트를 정복했기 때문에 이집트, 리디아, 바벨론 이 세 나라를 점령한 그것을 세 개의 갈빗대를 물은 것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올 그 표범, 머리가 내신 표범은 바로 그리스의 알렉산더 제왕의 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머리가 넷이라는 것은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이후에 이 나라가 네 개의 나라로 나뉘어져서 셀류쿠스 왕조, 이 동방의 이제 중동을 다스리는 이 셀류쿠스 왕조와 그리고 남방 왕에 해당되는 이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조, 그리고 리시마쿠스와 카산드로스라고 하는 저 유럽 쪽의 두 개의 왕조, 이 네 개로 나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합니다. 자, 근데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이렇게도 해석을 해보기도 합니다. 자, 이것이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이 4대 제국을 예언하는 예언이기도 하지만 자, 이것이 예언이 항상 이중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4대 제국의 패턴이 신약 시대 또 특별히 교회 시대 때에도 비슷하게 다시 한번 성취가 된 것으로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구약 시대 버전으로 이야기하면 이 4대 제국은 바벨론, 메데바사, 그리고 그리스, 그리고 로마이지만 자, 이것이 신약 시대 때는 어떤 버전으로 바뀌어서 다시 한번 재현되느냐. 자, 사자로 상징되는 이 나라를 많은 분들이 대영 제국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곰으로 상징되는 이 나라를 무엇으로 해석을 하냐.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소련과 그 후손인 오늘날의 러시아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러시아는 항상 그 불곰국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항상 여기서 이제 엇갈리기 시작하는데 표범의 4개의 머리를 가진 이 표범은 또 무엇이냐.
자, 여기서는 이슬람 국가라고 이제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 머리 내신 표범은 아마도 그리스 제국이 있었던 그 유럽 대국에서 일어나야 되므로 아마도 오늘날의 유럽 연합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추측을 해봅니다만, 자, 이것은 이제 아직은 불명확한 이제 우리의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유럽 연합에서 강대국 4개를 꼽으라 하면 이제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이제 스페인 이렇게 4개 강대국을 들 수 있죠. 영국은 여기서 이제 빠졌죠. 이제 브렉시트를 통해서. 자,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이와 비슷한 4대 제국 패턴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고, 오늘날의 그럼 신약 시대 때 등장할 마지막 4번째 제국은 아마도 전 세계를 연합할 이제 세계 단일 정부, 그리고 거기서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제국이 되겠죠. 자, 이와 같이 다니엘서에서도 이 2번의 예언을 통해서 이 페르시아가 한 번은 가슴으로 묘사되고 한 번은 곰으로 묘사된 그런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흥미롭게도 신약 시대의 곰의 국가에 해당되는 이 러시아의 그 공산주의 연방과 구약 시대 때 곰으로 비유되었던 페르시아. 자, 이 두 나라가 흥미롭게도 오늘날 자꾸 연합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죠. 그래서 특이하게도 러시아의 이 나라, 러시아와 그에 따른 나라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러시아의 친구라고도 할 수 있는 터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이란, 이 세 나라가 자꾸 연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이 곰 국가들이 하나로 연합되어서 연맹체를 이루고 있는데, 놀랍게도 뒤에서 말씀드릴 곡과 마곡의 연합군 가운데 가장 주축이 되는 이들이 바로 이 터키와 러시아와 그리고 이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의 예언이 정말 특이할 정도로 한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지금 성취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또 다니엘서 8장에서 보았던 한 환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1절. 처음에 나 다니엘에 나타난 그 환상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7장에 봤었던 그 내짐승 환상 이후라는 것이죠. 자, 벨사살 왕의 통치 제3년에 한 환상이 곧 내게 나타나니라. 자, 내가 환상 속에서 보았노라. 그것을 볼 때 내가 엘람 지방의 수산궁에 있었는데 내가 환상 속에서 보며 울레 강가에 있었노라. 그래서 이 예언이 이제 페르시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그래서 엘람 지방의 수산궁으로 환상 중에 다니엘이 이제 텔레포트를 하여서 그곳에서 환상을 보았던 것입니다. 3절. 그때 내가 눈을 들어보니 보라, 강 앞에 2뿔 가진 순양 한 마리가 서 있는데 그 2뿔이 길더라. 그러나 한 뿔이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났더라. 바로 이 순양이 바로 뒤에서 천사가 해석을 해주는데, 가브리엘 천사의 해석에 의하면 이 순양은 바로 메데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2뿔은 각각 메디아 제국과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뿔이 다른 뿔보다 더 길었다. 즉 페르시아가 더 강대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페르시아가 메디아보다 오히려 나중에 난 것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그대로 성취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원래는 더 약소국이었고 후발주자였던 페르시아가 나중에는 원래 더 강했었던 메디아보다 더 강해져서 주축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4절을 말씀 보시면 내가 보니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밀어붙임으로 어떤 짐승도 그 앞에 서지 못하였고,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이 북쪽으로는 리디아, 터키를 점령하였고 서쪽으로는 바벨론을 점령하였고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집트를 점령하여서 엄청나게 거대한 이 중동 강대국을 형성하였다라는 것을 이 예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손에서 능히 건져낼 자가 없었으므로 그가 자기 뜻대로 행하며 크게 되었더라. 자,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존재가 등장하죠. 5절. 내가 깊이 생각할 때 보라, 순념수 한 마리가 서쪽에서 나와 온 지면에 다니며 몸을 땅에 대지 아니하더라.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두드러진 뿔이 있더라. 그가 2뿔 달린 순양 곧 내가 강 앞에 서 있는 것을 본 그 양에게로 가되 힘차게 경노하며 그에게로 달려가더라. 그래서 이번에는 순념소가 등장했는데 이 순념소는 서쪽 즉 유럽 대륙에서 등장한 존재입니다. 바로 이 자가 바로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알렉산더 제왕이 이제 연합시킬 그리스 제국이 되겠죠. 그래서 이 그리스 제국은 순염소로 비유가 됩니다. 그래서 앞선 그 7장에서는 이 메데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각각 곰과 표범 같은 무서운 짐승으로 표현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들 제국이 아주 잔인하고 포악하고 천한 짐승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8장에서는 이들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친숙한 동물인 순양과 순염소로 비유가 되죠. 자, 이것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 페르시아와 그리스 제국을 본 것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페르시아도 고레스 왕을 포함해서 많은 칙령을 통하여서 이 유대인들의 회복과 그리고 그들의 재건을 도와주었던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당대 페르시아는 유대인들에게 고마운 나라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알렉산더의 이 순념소로 비유된 알렉산더의 제국도 유대인들 향해서 굉장히 호의를 베풀었고 유대교를 이제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신앙의 자유도 보장해 주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친숙한 왕들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그 본질이 마귀와도 같은 그런 악한 왕들이 바로 이제 페르시아의 왕들과 그리스의 제국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요약을 드리면 이 순념소로 비유가 되는 이 알렉산더의 제국이 기존의 종주국이었던 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를 완전히 꺾고 즉 순양을 꺾고 완전히 넘어뜨리고 그들을 짓밟았다라는 것을 이 예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 뒤에 이 순념소의 뿔 가운데서 가장 큰 뿔 하나, 즉 알렉산더 대왕으로 비유되는 이 뿔이 꺾이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이 큰 뿔 대신에 작은 뿔 넷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 뿔들은 바로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그의 장군들이 그의 제국을 4개로 분할하여 통치할 것을 이제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순념수 부분은 그리스니까 오늘 주제와는 상관없어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요약드리고 싶은 한 가지 말씀은 이것이 역사적으로도 그대로 성취되었던 예언인데 문제는 이 다니엘서 8장에 대해서 해석을 해준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다니엘서 8장 17절 오 사람의 아들아 깨달으라 그 환상은 끝이 임하는 때에 있을 일이니라. 무슨 말이냐? 바로 마지막 끝에 있을 일,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양과 순념소의 이 투쟁의 역사가 역사 속에서도 한번 성취가 되었었지만 이 일이 맨 마지막 때에도 한번 비슷하게 성취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예상하기를 과거에도 페르시아 제국이 한번 흥왕하였고 그 뒤에 유럽에서 내려온 그리스의 왕이 이들을 정복하였던 것처럼 이와 비슷한 일이 맨 마지막 때 7년 환란기 부근에도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과거의 그 메데 페르시아 제국처럼 실제적으로 이란이 온 세계를 이렇게 중동을 통치하는 그런 강대국까지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물론 지금의 이란도 굉장히 강대한 이 중동의 1등 국가이긴 하지만 그들이 이제 전 세계 패권을 장악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때처럼 서쪽과 북쪽과 남쪽까지 싹 다 장악을 하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배후에 있는 또 다른 존재 바로 페르시아의 군주를 우리는 알고 있죠. 이 페르시아의 군주는 여전히 살아있고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날의 이 예언이 성취될 때는 물리적으로 이 이란이 여러 나라들을 다 점령을 하진 못하지만 이 페르시아의 군주라는 이란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이 강력한 영향력을 이 북쪽과 서쪽과 남쪽 모두에 미쳐서 여러 이슬람 국가들을 선전선동하여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 하는 그런 반유대주의로 이끄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것이 이란의 영이 전 세계의 이제 북쪽과 서쪽과 남쪽을 점령하여서 차지하는 일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지금의 이란은 어떤 국가를 강제로 정복하기보다는 그 국가들의 이슬람 원리주의 단체들을 세워서 그들을 일종의 불악지로 만든 다음에 그 불악지들을 지원하는 방식으로서 힘을 떨치고 있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하마스가 있고 또 하나 헤즈볼라가 있죠. 또 이제 후티 반군, 예멘의 후티 반군. 자, 그리고 시리아에 있는 또 일부가 이제 이란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란이 직접적으로 어떤 나라를 점령하진 않지만 이제 영적으로 많은 이슬람 국가 가운데 원리주의 단체들을 세워서 그들을 지원하고 물자적으로 지원하고 영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이스라엘을 사방에서 포위 공격하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의 이 이란의 활동이자 이란의 정복 정책이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란이 이제 강대한 힘을 이루어서 반유대주의 전선을 이루는 일에 절정기가 이르는 때가 올 것입니다. 자, 이 절정기가 바로 언제냐? 저는 뒤에서 나중에 말씀드릴 곡과 마곡의 전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페르시아의 영을 주축으로 하여서 북방에 있는 터키와 러시아 그리고 저 남쪽에 있는 이 리비아와 수단을 비롯한 이 아프리카 북쪽의 국가들
그리고 고멜과 도갈마 그리고 남쪽에 있는 여러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하나로 연합되게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북쪽과 서쪽과 남쪽의 여러 반유대주의 국가들이 하나로 연맹체를 이루게 될 것이고 그들이 포위 공격을 하여서 이스라엘을 치러 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서 38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이죠. 그 나라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페르시아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곡과 마곡의 연맹체 공격이 있는 다음에 자, 이 순양의 국가들을 치기 위해서 순념수의 국가가 이제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순념수에 해당되는 국가가 바로 유럽에서 내려오는 강력한 군주라고 생각을 하며 유럽 연합에서 한 명의 왕이 일어나서 이 러시아와 그리고 중동과 이란 지방과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 모두를 점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이 유럽 연합의 군주가 적그리스도이겠죠. 그리고 이 셋 러시아와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꺾는 것을 아마 다니엘서 7장에서는 작은 뿔이 일어나서 세 개의 뿔을 먼저 있었던 것을 꺾어버린다라고 이제 예언을 하였는데 그것이 아마 이런 식으로 성취가 되지 않을까 하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때에도 과거에 있었던 일과 비슷하게 이란을 주축으로 하는 곡과 마곡의 국가 블록들이 이스라엘을 먼저 치고 그 다음에 순념수에 해당되는 유럽의 강대국이 유럽의 강력한 존재가 와서 먼저 있었던 이 순영의 국가들의 모든 나라들을 점령해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순염소에서 존재했던 먼저 있었던 큰 뿔은 바로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하고 그 뒤에 일어나는 네 개의 뿔은 네 개의 왕국을 의미하고 그 중에 하나에서 일어나는 작은 뿔이 있는데 이 작은 뿔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이제 왕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과거 버전에도 이렇게 성취가 되었고 맨 마지막 때에도 비슷하게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때에도 순염소 즉 유럽 연합의 국가가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서 큰 뿔이 먼저 일어납니다. 이 큰 뿔이 아마 7년 환란기 초반부의 적그리스도일 것이고 그 다음에 작은 뿔이 또 일어날 텐데 이 작은 뿔은 7년 환란기 정중앙 때 마귀가 들어감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인격체로 다시 태어날 그런 적그리스도가 이제 작은 뿔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